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미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지친 느낌이 드는 날들. 쉬는 날인데도 마음 한쪽이 불편해서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드는 순간들. 누군가 말을 걸면 괜히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가끔은 이유 없이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내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내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쉼이 부족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요즘 이런 상태를 쉼결핍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증후군은 몸이 쉴 시간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쉬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전혀 쉬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잠은 자는데 회복이 안 되고 휴식은 있는데 여유는 없고 멈춰 있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나를 재촉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쉬고 나서도 다시 쉬고 싶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쉼 결핍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쉬는 동안에는 분명 쉬었는데 막상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보냈던 휴일들이 괜히 가치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쉼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40년 넘게 여가와 쉼을 연구해온 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칼빈 대학교에서 여가학을 가르치는 여가학자 이영길 교수입니다. 여가학은 단순히 여가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쉼의 의미와 구조 그리고 그 체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영길 교수는 미국 유학 시절 여가학의 다양한 이론과 철학을 접하면서 이 학문이 현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쉬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정신적 사회적 여유로서의 쉼을 오랫동안 탐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여 년간 축적해온 연구와 사유를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바로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입니다. 이 책은 쉼을 단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핵심으로 바라봅니다. 단순한 충고나 위로가 아니라 쉼을 삶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방법을 자세하게 들려주죠. 우리가 쉼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삶의 속도와 방향을 다시 조율할 수 있고 그 결과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책의 중심에는 6가지 쉼의 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멈춤의 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잠시 내려오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쉼.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쉼입니다. 또 하나는 욕망을 정리하는 쉼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망,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이 책은 욕망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욕망이 나를 끌고 가게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기쁨의 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있는 작은 기쁨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느긋한 쉼.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보다 내 삶의 리듬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쉼. 쉼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자체가 쉼이 됩니다. 네, 이제 저자가 말하는
홀가분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상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쉼 결핍 증후군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쉴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블레즈 파스칼. 쉼 결핍 증후군이란 쉼의 부족으로 생겨나는 역기능 상태를 말한다. 일중심적인 일상에서 쉼이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증상이 여기에 포함된다. 쉼 결핍 증후군은 신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 번아웃, 불안장애, 우울증,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쉼 결핍 증후군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낭비로 여겨질 때 찾아온다.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쉬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몸이 피곤하고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읽고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쉴 시간은 없다. 결국 문제는 쉬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는 지점에 있다. 쉴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이 때문에 쉼이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쉼결핍 증후군은 성큼 다가오는 것이다. 쉼결핍 증후군은 불안으로 찾아온다. 쉬고 있으면 막연하게 두렵다. 오은 시인이 한 칼럼에서 이를 잘 설명해 주었다. 그는 쉬고 있음을 의식하는 순간 쉼이 주는 안도감은 사라지고 거기에 불안감이 들어선다고 이야기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 걱정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혐오를 하고 부지런히 무언가를 생산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열등감을 느끼는 등 부정적 감정이 떠오른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갈까 봐 두려워한다. 계속 일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고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으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아 걱정한다. 쉬고 있으면 승진하지 못할 것 같아 덜컥 불안해진다. 이런 생각 속에서 쉼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뿐이다. 쉼결핍 증후군은 불안감 외에도 여러 증상으로 나타난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삶에 쉼이 부족할 때 생기는 일. 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이 천천히 시드는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웨인 멀러. 쉼결핍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쉬지 못한다. 쉬고 있으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꼭 죄를 짓는 것처럼 느낀다. 일을 하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다. 반대로 쉬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크게 불편해진다. 그래서 이래도 되나라고 스스로 묻고 안 되지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쉬고 있으면 게으른 사람, 야망이 부족한 사람, 비생산적인 사람, 약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다. 따라서 이들에게 쉼은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자 죄책감 유발자다. 이들은 항상 피로에 찌들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다.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오전부터 지쳐 있다. 이렇게 피곤한 게 맞나?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자문하지만 답은 없다. 커피를 들어부어도 해소되지 않는 피로 때문에 실수도 잦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여유도 없고 매사 짜증만 날 뿐이다. 또한 이들의 기쁨은 침식되어 있다. 쉴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기쁨을 느껴본 지 오래됐다. 전에는 배가 아플 정도로 웃기도 했고 순간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는 자유도 있었다. 기쁨의 발산이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쁨이 잠시 잠든 것 같다. 쉴 때의 마음 상태가 일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외부의 요구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성취 욕구는 기쁨을 경직시키고 희미하게 만들었다. 쉴 때라도 기쁨을 느껴야 하지만
이제 쉼은 김이 빠진 탄산음료처럼 싱거워졌다.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소유물, 더 많은 경험을 추구하려면 다가오는 단순한 기쁨을 삶에서 밀어내야 한다. 여유로운 산책의 기쁨, 따뜻한 차 한 잔의 편안함, 담소를 나누는 즐거움은 이제 옛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좀비처럼 쉬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다. 귀중한 휴식 시간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생각해보자.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소셜미디어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가까이, 더 오래 함께 있는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를 유혹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가 이미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쉴 새 없이 스크롤바를 내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든 좀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좀비 같은 쉼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유튜브를 보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버스와 지하철, 식탁, 침대, 화장실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지쳐버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이 자기만 들여다보라 재촉하는 나르시시스트 같은 기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스마트폰을 들었지만 조금도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 좀비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다. 이들은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달고 산다. 현재 쉼이 부족하지만 미래의 휴가나 은퇴 시기로 쉼을 미루며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이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도저히 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죽어라 일할 때라고 다짐한다. 그리고 은퇴하면 지겹도록 쉴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 경제적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은 쉴 수 없으니 사는 게 좀 나아지면 그때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이유로 휴식을 미룬다. 미래의 불확실한 쉼을 현재의 확실한 노동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그 언젠가가 언제 올지 모르니 쉼은 항상 뒤로 밀린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쉬고 싶어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른다.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면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는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귀가하면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뒹굴다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의 저자인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정재찬 교수는 우리는 쉴 줄 모르며 쉬는 것을 배워본 적도 개척해 본 적도 별로 없다고 이야기한다. 쉼도 소비로 해결하려고 하기에 쉬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그의 말이 맞다. 쉼이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이 되며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 본 남의 쉼을 흉내내려 해도 내게 맞지 않아 그저 스트레스일 뿐이다. 나만의 쉼, 내 삶에 잘 맞는 쉼을 찾기 어렵다. 쉼결핍 증후군에 걸린 우리의 모습은 이렇다.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쉼결핍 증상 1. 스트레스. 스스로를 가혹하게 다루는 당신은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인가? 쉼이 삶에서 사라지면 건강에 다양한 적신호가 켜진다.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쉼결핍 증후군이 초래하는 위기는 개인 내부에서 시작하여 인간관계와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된다.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바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바쁜 일상의 모든 구석에 숨어 있다. 직장인부터 학생까지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방문자가 아니다. 적정량의 스트레스는 주어진 과제를 더 잘해내게 하는 동력이 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몸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이 보호 상태가 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 즉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 신체와 정신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많은 경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머리가 아프다. 쉽게 피곤하고 의욕을 잃고 정신은 멍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메스껍기도 하다.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고 체온 조절도 되지 않는다. 앓고 사람처럼 식은땀도 난다. 잘 자면 낫겠거니 하지만 정작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면역력도 떨어진다. 우울증도 찾아올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은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 심장질환, 심장 발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심장이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에 노출되면서 기능이 저하되고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 심장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바쁜 삶 자체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 바쁨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심장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자로 바쁠 망은 마음 신변의 죽음 혹은 이름의 망이 합쳐진 글자다. 지나친 바쁨이 심장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의미다. 이 글자 속에는 우리가 바쁨을 삶의 방식으로 채택할 때 나아가야 하는 위험한 여정에 대한 경고가 내포되어 있다. 그 증거로 우리나라의 심장질환 관련 진료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지난 5년간 38.5% 증가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과거에 비해 30대 이하의 환자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이다. 이제 바쁨은 결코 명예의 훈장이 아닐 뿐더러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죽음의 통지서가 될 수도 있다. 쉼결핍 증상 2. 번아웃. 우리는 타버리게끔 설계된 불쏘시개가 아니다. 앤 라모트. 지친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내 몸과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번아웃 증후군이 온다. 번아웃 증후군은 다 타버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다. 지치는 것은 주로 단기간의 과도한 활동과 경무로 발생하며 일정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곤 한다. 그러나 번아웃은 다르다. 장기적이고 만성적이다. 그렇기에 일시적 휴식으로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상당한 노력과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증상이다. 번아웃 증상은 우울증과 매우 흡사하다. 불안하고 무력하고 매사에 흥미가 없다. 삶에 대한 희망도 사라진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기도 한다. 번아웃은 어떤 특정 직종의 특별한 이에게만 나타나는 희귀 증상이 아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게 바로 번아웃이다. 쉼결핍 증상 3. 보어아웃. 과도한 스트레스만이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지루함 역시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필리페 로틀린, 페터 베르더. 지나치게 빠른 사회에서 일에 몰두하다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번아웃과 달리 보어아웃은 단조로운 삶에 지루함을 느껴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증상이다. 빠른 속도를 선호하는 사회가 남긴 부산물 중 하나가 바로 지루함이다. 빈 공간에 혼자 남은 듯한 심리적 공허감이다. 지루함은 활동의 부재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과제에 대한 동기부여와 단조로움의 문제다. 경제 변동과 직업 안정성의 변화도 보어아웃에 기여한다. 더 도전적이고 동기가 부여될 만한 일을 찾아 이직을 하고 싶어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함부로 퇴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험을 피해 안정적이며 덜 도전적인 일자리에 머무르며 보어아웃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보어아웃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도전과 자극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존재적 불만족과 참여 부족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쉼결핍 증상 4. 두려움.
우리는 타인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며 그들의 관심에서 제외될까 두려워한다. 알랭드 보통. 우리는 바쁨이 생산성 성공과 동일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바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이는 존재적 불안과 연결된다. 소셜미디어는 두려움을 더 증폭시켰다. 타인의 바빠 보이고 그만큼 중요해 보이는 삶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과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내 삶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다 보니 비현실적인 기준이 생기며 이는 곧 불안감의 증폭으로 이어진다. 타인의 이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도 한몫을 한다. 이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피어난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오랫동안 일을 하려 한다. 돈을 더 벌거나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활동하지 않는 순간의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업무나 역할을 맡기도 한다. 중요성 결여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여러 행사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동료들로 하여금 항상 그룹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려고 애쓴다. 바쁘고 중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박은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되고 이 문제는 또 두려움을 불러온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 존중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까지 말 그대로 악순환이다. 쉼 결핍 증상 5. 외로움. 외로움은 인간의 생리적 스트레스 시스템을 켜놓은 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존 카치오포. 바쁨과 외로움은 상반된 단어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바쁨과 외로움은 서로를 돕는 친밀한 관계다.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워싱턴 DC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개를 입양하라. 많은 사람이 주변인과 사회활동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며 결국 반려동물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한다는 의미다.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외로운 것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데 고독사의 현장을 찾는 현직 형사이자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의 저자인 권종호는 고독사는 나이와 관련이 없지만 청년 고독사가 더 심장을 울린다고 말하며 무엇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질문한다. 우리나라가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놀랄 만한 결과다. 바쁜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일에 집중하는 이들이 많다. 자발적 고립은 만남과 관계의 기회를 제한하여 외로움을 불러온다. 일에만 몰두하는 삶은 깊고 의미 있는 대화의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이처럼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작용이 피상적이고 불만족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증가한다. 친구나 가족과 보내는 질적 양적 시간은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바쁘게 서두르는 삶의 방식은 관계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은 연결을 약화시키고 고립된 느낌을 부풀린다. 심지어 앞서 이야기했듯 끊임없이 바쁜 상황은 번아웃으로 이어지는데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참여할 에너지를 소진해 고독을 선호하게 된다. 바쁨이 고립으로, 고립이 다시 바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다. 쉼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정신 차림이다. 삶의 치열한 경쟁 중에 잠시 멈춘다는 건 얼핏 어리석은 일 같아 보인다. 우리는 종종 한두 시간을 쉬면
얼마만큼 손해가 생길까 계산해 보기도 한다. 하루를 쉬면 손실이 얼마나 될까? 하루를 더 일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한결같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은 어떨까? 내가 잠시 멈춰서 쉬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하루 푹 쉬면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겨날까? 혁신적 쉼, 저항하는 쉼의 시작은 멈춤이다. 멈춤이라는 첫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쉼이 가져오는 축복들을 누릴 수 없다. 물론 큰 용기가 필요하다. 멈춤은 과도한 약속과 일정에서 벗어나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멈춤으로써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되고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멈춤은 현대사회의 속도와 압박에 저항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멈추면 호흡의 결이 달라진다. 느리고 편안한 호흡으로 바뀐다.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인다. 봄에는 긴 겨울을 이기고 솟아오르는 새싹이, 여름에는 색색으로 핀 꽃들이,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겨울에는 설경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혁신적인 쉼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바깥 세상뿐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멈추어야 한다. 지금부터 그 요소들에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멈추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만족을 모르는 욕망 잘라내기. 필요한 것들을 줄임으로써 나는 나를 부유하게 만든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탐욕은 내게 말한다. 너는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않다. 성취의 욕구도 입을 연다. 너의 업적은 충분하지 않다.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금의 너는 멋지지 않다. 여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편안함의 욕구도 슬쩍 한마디 건넨다. 너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도 질세라 합세한다. 너의 존재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들으며 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닥쳐라고 호통을 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리는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 주인은 온통 경쟁과 야망의 싸움이다. 과잉 존재라는 책을 쓴 영화감독 김곡은 과잉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경계를 잃고 비대해진 자아의 종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과잉을 가벼움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았다. 가벼운 공기를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과잉의 추구는 허무한 것이라고 말이다. 이 가볍고 허무한 욕망을 멈추지 않으면 쉴 수 없다.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잘라내는 것, 그 절제가 멈춤이다. 절제하지 않으면 바빠진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쁨은 일이 떠난 일상생활에도 끼어들곤 한다. 일할 때처럼 몸이 바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바쁘다. 바쁨은 습관이 되어버린다. 바다의 밀물처럼 고민거리는 계속해서 밀려온다.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바쁜 상태가 정상이라는 생각에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다. 몸을 멈추는 것보다 마음을 멈추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몸과 마음이 함께 멈추어야 하지만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면 분주한 마음을 멈출 수 있을까? 한 가지 행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직소 퍼즐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알 것이다. 분주한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활동이다. 그림 그리기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활동을 하고 나면 머리가 상쾌해진다는 사실이다. 나는 낚시를 하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2시간 집중하고 나면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다. 멈춤은 다양한 욕망, 방황하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준다. 자연스럽게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방향이 느긋한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 거짓된 욕망과 바쁨에 속지 말자. 그것들은 언제나 과대평가되어 왔다.
타인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연습.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평생 시선의 노예가 된다. 우리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남들이 좋아할까? 남들처럼 하지 않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괴로워한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피곤한 일이다. 내가 진짜로 행복을 느끼는지보다 남의 눈에 행복해 보일지를 걱정하는 삶이 평온할 리 없다. 이 세상에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들은 모든 순간이 고되고 어마어마한 심리적 노동을 하게 된다. 탈지는 이들을 아주 좋아한다. 사회학자이자 여가학자인 다이앤 샘달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 여길 때 우리의 자유감은 급속도로 떨어진다고 얘기했다. 또한 사회적 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장 자유롭게 느낀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이목을 거부할 때 쉼은 가까이 다가온다. 남의 기준에 저항할 때 마음의 평온함이 깃든다. 스스로 인정하고 만족하는 삶을 추구할 때 진정한 쉼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야말로 나 스스로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 나로 만족할 수 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작가 단테는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듯하다. 신곡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 그대의 길을 가라. 남들이 무엇이라 하든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말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진짜 나로 살아가려고 애써라. 브레네 브라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완벽주의, 즉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열망은 성취감과 자기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완벽주의에 사로잡히는 순간 스스로를 억압하며 이는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조그만 실수나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며 스스로를 비난하게 된다. 분명한 건 완벽주의는 우리를 조금도 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쉴 때마저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며 완벽을 추구하려 한다. 당연히 쉼은 멀리 도망간다. 쉼과 완벽주의는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는다. 쉼의 자리에 완벽주의가 끼어들면 우리는 만족 대신 불안과 자기 비판 속에서 쉼을 조각내고 만다. 쉼은 휴식이 아닌 또 다른 수행이 되어버리고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그렇기에 쉴 때는 완벽주의를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불완전한 나 자신을 허용하는 연습, 그것이 진짜 쉼의 시작이다. 쉼 안에서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경험을 하면 일할 때도 자신에게 그 무게만큼의 여유를 줄 수 있게 된다. 성과보다는 의미에 집중하는 태도가 싹튼다. 더 나아가 삶 전반에서 완벽주의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스스로를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자기 표현이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한계도 부족함도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기본값이며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경험이다. 그러니 쉽지는 않아도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받아들이자. 지나치게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자. 특히 쉼을 위해 시작한 활동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악기 연주 등의 부족함과 어색함, 부끄러움을 느끼더라도 이를 통해 얻는 작은 성취나 노력에 인정하고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쉼이 극대화된다.
이것이 저항하는 쉼의 마음이다. 쉼은 도구가 아닌 목적이다. 쉼은 자기 삶의 조화로운 균형이 어떻게 깨져 있는지 보여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는 계속 일만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계속 쉴 수만도 없다. 일하기도 쉬기도 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번 강조했듯 쉼은 일을 위한 재충전의 수단이 아니다. 생산성을 위한 쉼은 결국 생산성 때문에 타협되고 착취당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쉬어야 한다. 살려고 쉬어야 한다. 쉼은 삶의 필수적 요소이며 일의 부산물이 아니다. 생산성을 위한 휴식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따라서 쉼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쉼에 생산성을 더하지 말자. 쉼의 근본적인 성격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쉼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우리는 언제쯤 쉼을 충분히 벌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쉼은 일의 보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임을 기억하자. 니콜레 슈테르는 책 혼자 쉬고 싶다에서 우리는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쉬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쉼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나는 일을 위한 쉼도 쉼을 위한 일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일은 일대로, 쉼은 쉼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일과 쉼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둘 다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쉼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다. 더 제대로 살기 위해 회복하는 시간이다. 쉼이 일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힘을 길러준다. 쉼에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쉼은 우리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오늘부터는 쉼이 그 자체만으로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작가 팀 켈러는 쉼에는 어떠한 정당화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단순히 즐기는 것만으로도 쉼에는 시간을 할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유용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활동일지라도 인생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이라면 이를 충분히 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치지 않았을 때도 쉬어야 할까? 나는 이 질문에 물론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쉬어야 한다.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생동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직자도 쉬어야 할까? 이 또한 물론이다. 실직 상태, 즉 일에서 비롯된 정체성에 속을 필요가 없다. 일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쉼을 통해 자신의 다른 긍정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한다. 그게 취미든 봉사든 말이다. 이를 통해 정체되지 않는 삶, 궁극적인 삶의 재건이 가능해진다. 은퇴한 사람도 쉬어야 할까? 마찬가지다. 쉼은 일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쉼은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과 관계없이 계획을 가지고 삶의 질과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려는 활동을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쉼이다. 결론은 이것이다. 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의도적으로 말이다. 처음에 나는 홀가분하다라는 표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삶의 깊은 피로를 해소하는 쉼을 이 표현이 담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내가 말하고자 한 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고 혁신하는 쉼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저항, 혁신 같은 단어마저도 피로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시대라는 것을. 그래서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내가 이 책에 담은 홀가분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의 구조적 불합리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존재의 갈망임을 밝히고 싶다.
속도에 중독된 삶, 비교에 지친 자아, 인정을 갈망하는 내면의 소용돌이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속도보다 방향을, 성과보다 존재를, 자기 비판보다 자기 포용을 선택하며 삶의 중심을 되찾는 것이 바로 홀가분한 삶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고의 제목이자 내가 세상에 말하고 싶었던 저항하는 쉼, 혁신하는 쉼이다. 계속해서 저항하고 혁신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을 설득하거나 가르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스스로에게 맞는 삶을 택하기를 바랄 뿐이다. 다만 이 책이 그 과정에서 당신과 함께 멈추고 함께 묻는 동료가 되었으면 한다. 이 글 바로 뒤에 등장할 부록도 이러한 이유에서 만든 것이다. 각 장의 핵심 내용에 맞게 자기 삶을 점검해보는 질문들로 구성했으니 끝까지 답해보기를 바란다. 쉼은 그런 것이다.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쉴 수 있다. 잘 쉬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나의 쉼과 당신의 쉼은 다르기 때문이다. 쉼은 정형화될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쉼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각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그것이 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나는 그 쉼의 자리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 과속이 아니라 느긋함으로 살아가며 성과가 아니라 존재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여정 말이다. 이 책이 그 길의 끝을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 길 옆 작은 쉼터 하나쯤은 되어주었으면 한다. 결국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것이다. 이 책을 읽은 당신이 그 어느 순간에라도 숨을 길게 내쉬고 멈추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 멈춤에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발견하는 것. 잃었던 당신을 되찾고 당신다움에 만족하는 것. 그리하여 홀가분해지는 것. 나는 그런 당신을 상상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내 상상처럼 조금이라도 변화했다면 그것만으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네, 지금까지 이영길의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였습니다. 생존 수영 전문가들은 거친 파도에 휩쓸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몸에 잔뜩 들어간 힘부터 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포심 때문에 몸에 힘을 주고 허우적거릴수록 사람은 더 빨리 지치고 오히려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더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의 부력이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띄워주고 그제야 우리는 에너지를 아끼고 상황을 바라보고 다음 움직임을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도한 일, 불안감, 남과의 비교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몸에 잔뜩 힘을 준 채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침몰시키는 것은 파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파도 속에서 끝까지 힘을 빼지 못한 나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잠시 팔다리에 힘을 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래도 괜찮다. 어느 순간 홀가분함이 조용히 나를 떠올리고 내 삶을 다시 바라볼 힘과 여유를 선물해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